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알패스 얘기를 했는데 좀 어려워가지고 네.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뒷부분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못했어요. 시간이 좀 짧았는데.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그래도 좀 정리를 하고 또 특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한번 좀 짚어보고 가죠. 네, 사실 지난 시간에 결론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첫째는 명백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인 N번방이나 딥페이크와 알패스를 동급으로 볼 수는 없는 건 분명한데요. 네. 다만 알패스를 소비하는 팬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다양한 알패스의 갈래 중에서 사실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수위의 어떤 초고수의 가학성 창작물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창작물과 그것을 유료로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팬덤 내부의 자성과 성찰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성착취가 위기 안에서 벌어진다고 할 때 네. 기획사와 소속 아이돌 사이에 작동하는 위력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알패스를 염두에 둔 이런저런 퍼포먼스를 기획사가 강요하는 것은 좀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었었던 말씀은 알패스를 쉽게 범죄화하는 담론이 10대 여성들을 또 다른 범죄로 내몰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알패스를 쓰고 읽었던 기록을 지워주겠다면서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나서서 지금 알패스를 고발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예.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삼으니까 특히 10대 여성의 경우에는 더 겁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정말 N번방이나 딥페이크와 알패스가 야기하는 사회적 효과가 똑같은지 좀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인의 정치적 퍼포먼스를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해하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과연 범죄에 해당될 만한 것이 그 안에서 어떤 것인지를 좀 잘 보고서는 선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였으니 오늘은 좀 제가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네, 섹스 앤 더 시티 잘 아실 거예요. 2000년대 초에 정말 인기였잖아요. 네, 큰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리부트 소식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설명해드려야 될까? 네, 다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케이블 채널인 HBO에서 시즌 6까지 방영되었던 드라마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고요. 아마 30, 40대 여성 청취자분들께서는 드라마 팬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꿈을 꾸게 됐던. 네, 이게 이 작품 덕분에 내 마음의 고향은 뉴욕 나는 뉴요커의 멘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고 사라 제시카 파커가 연기한 섹스 칼럼니스트 캐리 브래드쇼와 3명의 여자친구들의 일과 성과 사랑 그리고 구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김편편님께서 켈리 이렇게 이름을 호명해 주셨는데 네. 여성 4인방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졌었는데 좀 그 하나하나의 개성이 달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섹스 칼럼니스트인 캐리, 변호사인 미란다, 마케팅 전문가 사만다, 그리고 이제 갤러리 큐레이터인 샬롯 이렇게 4명의 전문직 여성들이 주인공이었는데요. 당시에 섹스 앤 더 시티를 보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 사람 중에 네가 누구일 것 같냐라고 물으면 사실 열의 9은 나는 캐리 브래드쇼다라고 대답하곤 했죠. 그만큼 이제 사라 제시카 파커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매 에피소드는 이제 막 커리어가 시작된 섹스 칼럼니스트인 캐리가 신문에 기고하는 칼럼의 내용으로 꾸려졌습니다. 캐리가 이제 막 스타벅스에 앉아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창밖을 쳐다보며 노트북을 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와 친구들에게 있었던 일을 써내려가면서 나레이션이 이제 시작되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캐리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상상력 풍부하고 사랑스럽고 네, 패셔니스타 캐릭터였고요. 워낙 이제 사라 제시카 파커 본체 자체도 패셔니스타로 유명하면서 그의 이제 패션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변호사인 미란다는 능력이 있고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지만 어쩐지 연애는 자꾸 잘 안 되고 약간 허당기가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미란다를 연기한 싱시아 닉슨이란 배우는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이고요. 2018년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뉴욕 주지사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물론 쿠오모 주지사가 워낙에 이제 강력한 경쟁자였죠.
그리고 샬롯은 성적으로 매우 보수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캐릭터이고요. 어딘가 답답하면서도 뭔가 캐리나 사만다처럼 자유분방하게 살 수 없는 관객들의 시청자들에게 그렇죠. 동일시를 이끌어내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근데 샬롯 같은 경우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인데 이 4명의 여성들 중에서 좀 특별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던 그렇죠.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리부트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서 팬들을 굉장히 서운하게 만들었던 사만다. 야말로 이제 사실은 되게 킬링 포인트였었는데요. 맞아요. 욕정의 화신이었습니다. 사랑에는 별 관심이 없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캐릭터인데 사실 6개의 시즌 안에서 사만다가 사랑에 빠지는 에피소드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유명한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사만다가 한 번은 엄청난 바람둥이와 사랑에 빠져요. 계속 의심하고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집착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남자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지만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맞아요. 이별을 통보하는 이게 이제 레전드로 남아있는 대사. 기억이 나네요. 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구두라든지 그 패션, 뭐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도 상당히 화제가 됐었던 게 기억나고 또 그와 못지않게 가치관 뭐 이런 것들도 당시에는 굉장히 쿨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인기 요인은 지금 와서 보니까 뭐라고 보세요? 저도 정말 좋아해서 모든 시즌을 다 보고 극장판까지 봤는데요. 20대 때 어느 날 이걸 보다가 일기를 썼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일기까지? 네, 이렇게까지 여자들의 우정을 잘 다룬 작품이 있었나. 늘 여자의 적은 여자다 같은 프레임만 보다가 맞아. 여자들끼리의 우정과 사랑, 서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다. 그쵸. 이런 얘기를 썼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라고 하면 물론 전 세계적인 인기 요인을 다 분석하기는 좀 힘들겠고 한국에서의 인기 요인을 좀 살펴보자면 90년대 말 2000년대 초가 문화의 시대였던 1990년대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이 올라가고 사회 진출 범위도 넓어지면서 물론 IMF 같은 어려움도 있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전 세대보다는 여성들의 자기 지갑의 규모가 커지던 시기였던 거죠. 그리고 또 여성주의 문화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여성들을 위한 여성들의 욕망을 말할 수 있는 또 여성들이 동일시할 수 있는 문화상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와 맞물려서 섹스 앤 더 시티가 등장해서 인기를 굉장히 누렸던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 유리천장을 뚫은 젊고 아름다운 뉴요커들이 신고 싶은 구두를 신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 남자와 연애를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성들의 판타지를 자극했었던 것 같아요. 동시에 뭔가 좀 짠내나고 찌질하기도 한 내면을 보여주면서 동일시하기도 좋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섹스 앤 더 시티랑 브리짓 존스의 일기, 그다음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같이 친리지란 장르가 엄청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20, 30대 도시에서 그렇죠. 사는 싱글 여성들 일과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 드라마, 영화들이 인기를 끌었고 섹스 앤 더 시티는 이런 흐름 안에서 유행을 선도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20, 30대 싱글 여성들한테 정말 아주 엄청난 인기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또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다시 확산되면서 섹스 앤 더 시티를 사랑했던 분들이 그 인기 요인 때문에 또 불편하다 하는 그런 지점도 생기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좀 복합적인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섹스 앤 더 시티 자체는 말하자면 70년대, 80년대 미국의 페미니즘 운동의 수혜를 입은 작품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에피소드를 보면 약간 아주 급진적인 주제들 좀 다루고 있기도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트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이제 페미니즘 운동의 시효는 끝났고 양성평등은 달성됐고 여자들은 네가 원한다면 노력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흐름 안에 있었던 작품인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이라는 게 그저 여자들이 신고 싶은 구두를 신고 자고 싶은 남자 자는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닌데 섹스 앤 더 시티는 그런 식의 오해를 좀 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한계점을 조금 보였네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여자가 도대체 무슨 구두를 신었는지 이 여자가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사회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계급적인 문제라든가 인종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중
중반에 이런 칙릿 작품들이 유행을 하다가 201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예컨대 이제 OTT 서비스에서 보실 수 있는 오렌지 is the new black처럼 여자 감옥 안에서의 다양한 여성들을 보여주는 작품들 같은 게 나와서 인기를 끌거든요. 그래서 여성 드라마의 관심사가 좀 더 확장되는 그러네요. 경우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리부트가 나올 때도 이제 어떻게 그릴 아니 건가. 근데 그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네. 50대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나이예요, 이 나이는. 제가 아직 50대가 안 돼가지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사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캐리가 점점 성공해가는 자기 성장 서사가 좀 있었는데 이제 너무 다 성공한 백인 내려와야 되잖아요. 뉴요커들이 무슨 얘기를 또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좀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사라 제시카 파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패션 브랜드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사업가이기도 맞아요. 해서 이게 굉장히 비싸고 화려한 60분짜리 광고가 되는 것은 아닌가. PPL들이 막 나오는 그렇게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죠. 예,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러게요. 그래서 좀 복잡한 마음이 있는 와중에 근데 이제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50대 여성의 뭐 일과 사랑, 성에 대한 이야기 많이 안 되는 것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 50대라는 그 여성의 나이 굉장히 앞서 제가 복잡하다 말씀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희정의 문화비평 새 시리즈로 돌아오는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 이야기 손희정 문화평론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